안녕하세요. 전문대 교양교육 권고안 부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성균관대학 학부대학의 박정하 교수입니다. 전문대 교양교육 권고안인데 왜 일반대 교수가 나와서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계시겠네요. 제가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애정도 있고 또 이 권고안에 참여한 일반대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대해서는 전문대 선생님들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보충하는 부록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뵙게 됐습니다. 부록 중에 첫 번째는 그야말로 부록 1에 있는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제가 둘로 나눴는데 인성교육 1, 2 이렇게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방향에 대한 자기 성찰 능력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 기술 발전 시대에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인 판단력 배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부록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좀 생뚱맞지만 법조문부터 한번 들고 와 보겠는데 실제로 전문대 인성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다녀보면 전문대마다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서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 타당한 건데요. 근데 언뜻 보면 이 고등교육법에 보면요. 일반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좀 넘어가면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걸 통해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인격 도야 부분이 교양교육, 중심이 인성교육이겠죠. 그 다음에 심오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전공교육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문대학은 47조에 보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재능을 연마해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인격 도야 이런 말이 빠져 있고 전문 직업인 양성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은 인성교육이 필요 없는 거냐? 또 교양교육도 직업인을 위한 교육의 일부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들의 모법에 해당되는 교육기본법에 보면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전문대건 일반대건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모법에 중요하게 박혀 있죠. 이게 그래서 일반 대학에는 그걸 인격 도야라는 항목으로 독립시켜 놓은 거고요. 전문 대학은 그건 독립돼 있지 않지만 전문 대학의 특성화에 해당되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 대학도 고등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학교 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고등교육 수준에 맞게 수행해야 될 책무를 당연히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 대학들이 인성교육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교양교육의 주요 목표로 인성교육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죠. 결국 전문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차이가 뭐냐? 전공에서도 아마 수준 차이나 내용 차이가 있겠지만 교양교육에서 특히 차이가 있죠. 직업전문학교는 교양교육 안 하니까. 하지만 전문대학은 고등교육 수준에서 전인교육을 수행하는 교양교육을 하는 것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직업전문학교의 차이입니다. 결국 전문대학에서의 말을 잘라본다면 전문이라는 부분이 직업교육의 부분이라면 대학이란 부분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교양교육, 특히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양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위상은 전문으로 상징되는 직업교육의 하위 영역이 아니고 전문대학을 이른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존립하게 하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교양교육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성교육은 전문대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대에서 교양교육의 중심에 인성교육을 놓고 있는 것은 잘하고 계신 거다. 거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 인성 교육을 무엇으로 이해할 건가, 무엇이라고 이해할 건가에서 좀 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제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대학에서 인성 교육은 뭐야 할까요?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할까요? 보통 인성 교육 그러면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애가 덕성 교육, 착한 덕을 갖게 만드는 거, 품성을 갖게 만드는 거, 이렇게 그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은 덕성 교육은 초등학교 또는 유아, 뭐 좀 넓게 잡아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뭐 고등학교도 좀 늦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청소년 시기, 초등학교,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덕성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대학에서는 덕성 교육이 인성 교육의 중심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학 이전의 시기에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덕성 교육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도 저희가 유교 대학이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자 탄신일에 쉬는 대학입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도 그 논어 과목을 인성교육 과목으로 하지만 논어 과목을 통해서 덕성을 진작시키는 부분은 여전히 노력은 하지만 큰 효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의 덕성 교육은 좀 더 지적인 것,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좀 더 지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고등교육기관의 인성교육에 맞고요. 따라서 인성교육 1은 제가 규정하기를 자기를 다 바라보는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대학에서의 첫 번째 인성교육의 부분입니다. 일종의 진정한 진로 교육입니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 때도 취업 교육은 있지만 진로 교육을 직업 차원으로 하잖아요. 직업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간이 될 건가. 자아 탐색이잖아요.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가. 비전 형성이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는 개인으로서 인간이 누구나 다 갖춰야 될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사회적 존재로 시민으로서 이 기술 발전 시대에 이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우리가 반대하고 할 건가 하는 일종의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 특히나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 능력, 모럴 리즈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걸 기르는 것이 두 인성교육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또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개인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될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시민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인성교육의 목표를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새롭게 대학에서는 규정하고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삶의 방향에 대한 자기 성찰 능력 강화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서사적 존재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자기 얘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서사,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뭔가 얘기가 돼야 자아 실현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냐라는 게 얘기가 안 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대학에 오는 학생들도 내가 왜 대학에 와서 이 공부를 하는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으면, 자기 얘기가 쓰여지고 있으면 대학 생활을 활기 있게 적극적으로 하지만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러고 있으면 활기차게 못 하잖아요. 의미 부여가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자기 얘기를 써가는 존재다. 실제로 제가 중견기업의 CEO들을 만나보면요,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신입사원을 우수한 학생이니까 회사에 가장 긴급한 곳에 투입하죠. TF팀으로. 그리고는 한 3개월 일을 시키고 또 좀 안정되면 뽑아서 그 다음 문제 되는 것도 3개월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기에 비해서 실제 연봉을 한 1.5배, 2배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그 우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회사가 그 인력을 활용하다 보면 그런 인력들의 이직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봉을 2배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좀 하다 보면 3개월 하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할 만하면 너 빼 나와가 딴 거 해 그러고 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할 만하면 또 딴 걸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왜 왔냐? 나는 뭐 하는 거냐? 나는 소모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삶의 방향을 쓰는 게 중요하고 결국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라는 것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삶의 방향을 향해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건데요. 자기 결정권. 인간은 자기 삶을 100% 스스로 결정하면서 산다. 오늘은 짜장, 내일은 짬뽕처럼 마음대로 결정한다는데 그게 아니다. 뭔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게 인간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그래야 행복을 느낀다. 서사적인 존재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을, 내 서사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거죠. 내 부모님은 내 얘기의 일부고 나는 또 내 부모님의 얘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자가 내 서사의 일부고 나는 타자의 서사의 일부니까 나는 내 얘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가 속한 더 큰 얘기, 공동체의 큰 서사의 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제가 80학번인데 광주 항쟁학번이잖아요. 서울에 보면 학번입니다. 그럼 저희는 그 시대의 그 공동체의 서사의 일부로 저희 개인의 서사를 써갈 수밖에 없었고 요즘 학생들은 이른바 AI 시대의 학생들이라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기 얘기를 써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회의 큰 서사가 내 삶의 토대가 되면서 내 삶을 규정하면서 근본적인 배경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각자가 자기 얘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개인의 서사의 폭을 한정 짓는 벽으로도 작용하는 이게 이제 큰 얘기의 일부다라는 이 맥킨타이어 얘기의 일부인데요. 이른바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인데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사회학자 세넷이라는 분은 우리가 내 삶의 연속적인 이야기, 즉 서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연관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게 오늘날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개인의 서사성을 쓰기가 힘들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 5년 뒤, 10년 뒤에 뭘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회의 반서사성은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이게 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대화형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사적 궤적 이런 얘기 하는데요. 과연 우리 삶의 전체의 가치를 느끼거나 평가할 때 삶의 내용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내용물이 어떻게 궤적을 이루고 있는지도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손들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없어서 답답한데요. 자, 두 개의 삶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하나는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 거지가 꼭 불행한 게 아니고 부자가 꼭 행복한 게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거지는 불행하다, 부자는 행복하다고 치면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 삶과 부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는 삶이 있다고 쳐보시죠.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를 놨을 때 가로축은 삶의 시간이 진행되는 거고 세로축은 행복의 정도라고 칠 때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 건 뭐겠습니까? 오른쪽 거죠. 제가 여러분 집중하라고 바꿔놨습니다. 오른쪽 거. 거지로 태어나서 점점 살면서 행복이 커져서 부자로 죽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거는 부자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하죠. 점점 졸아들어서 거지로 죽는 삶이 있다고 할 때 삼각형 넓이가 같다면 평생 살면서 누린 행복은 동일할 거잖아요. 행복의 총량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고 삶의 내용의 합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쪽이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거나 부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거나 상관없습니까?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십니까?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가끔 강의할 때 여쭤보면 압도적인 다수는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소수는 부자로 태어나서 거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비극적 세계관을 가지신 분, 점점 쓰러져 가는 거 멋지잖아, 도 있고요. 학생들은 이걸 선호해요. 왜? 젊을 때 좀 부자라서 누려봐야지.
나이 들어 부자면 뭐하냐? 뭐 타당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개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내용물 전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내용물 행복이 어떤 궤적을 가지느냐가 의미를 충분히 가지기 때문에 두 개가 달리 느껴지는 거죠. 바로 서사적 궤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서사를 써가느냐가 중요한 존재인데 과연 오늘 학생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그 서사를 잘 써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아까 세넷 얘기처럼 삶이 점점 파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뭐 철학자는 소외, 혹은 분열증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뭘 할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될지를 특히 중등교육의 문제 때문에 설정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방향을 찾는 교육, 자기의 서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인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교양교육 본연의 목적이기도 하죠. 근데 환경은 고용 문화가 변화돼서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하에 인생을 이제 2모작, 3모작, 4모작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제가 통계는 여기 인용 안 했지만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사람은 50% 미만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고용도 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쭉 붙어 있는 10년 동안 붙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지나면 70%가 다 그 직장에서 나옵니다. 이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안정하고 바뀌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사회는 개인을 어떻게 보느냐?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인적 자원을 만드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한때 이름이 뭡니까? 교육 인적 자원부잖아요. 결국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놓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일종의 인적 자원으로 놓고 효용성이 강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요즘 말하고 하는 보통 역량 기반 교육도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그 인적 자원도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기업이 뽑으면 뭘 시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통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실용 만능인을 기르는 쪽에 사회 전체가 혈안이 돼 있죠. 과거에 하버드대 총장이 대학이 뭐 하는 곳이냐? 인간을 목수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목수를 인간으로 만드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사회 시스템은 인간을 목수로 만드는 휴먼 리소스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자기가 가치를 둔 것을 하나를 쭉 계속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바로 장인으로서 크래프트맨, 마스터로서 마치 화살촉 만드는 분이 평생 그걸 만들듯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쭉 해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삶이 조각조각 끊어집니다. 그래서 3년 뒤에, 5년 뒤에 뭘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역량 기반 교육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 능력을 길러주고 직업을 바꿔가면서도 생존에 갈 수 있기 위한 생존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내가 내 얘기를 써가겠다라는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삶의 파편화를 강화시키고 개인의 서사를 중지시키기 때문에 교양교육은 그걸 보완해 줘야 되는 거죠. 특히 인성교육은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봄으로써 그걸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위협적인 상황, 방향성을 상실한 상황,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서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을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한결같은, 제가 보기 한 20년 전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서울대 학생이건 지방의 어떤 수능 점수 낮은 학생이건 간에 수능 점수 차이만 있지 한결같은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자존감 부족입니다. 저희는 자존감 과잉 세대입니다. 저희 이거 80년대 초반 운동권 세대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임마 이러면 신세 망쳐 그래도 나 망쳐도 좋아 이 길을 갈래 이러고 가거든요. 자존감 과잉 세대였다면 요즘 친구들은 능력 있고 그런데도 자존감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그러면 절로 쏠리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절로 쏠리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서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감이 부족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잔말 마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쉽게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모멸감이 쌓이면 상대에 대한 혐오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 학생들의 혐오 문화 밑에 자존감 부족이 깔려 있는데 결국 대학의 인성교육은 이 문제는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걸 못했더라도 대학의 인성교육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건가 자기를 돌아보고 흔들리면서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대학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교양교육 본연의 문제입니다.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직업 능력을 아무리 갖춰도 이런 성찰 능력이 없으면 공허한 삶을 살고 이리저리 부유할 따름이죠. 물론 성찰 능력 없이 직업 능력이 있으면은 그거는 맹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직업 성찰 능력이 있어도 직업 능력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공허한 부분이 있지만 직업 능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성찰 능력이 없으면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답게 사는 삶이 아니니까 맹목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직업 능력을 기르면서도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특히 전문대 인성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를 거냐? 바로 개개인이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성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어떻게 기를 거냐? 제일 좋은 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도 취업 교육만이 아닌 진로 교육에서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중등 교육의 현실은 만족스럽지 않죠. 그럼 대학에서라도 내 서사를 써갈 수 있는 능력,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로 인문학이 그거죠. 문학은 다양한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간을 보면서 어떤 인간이 바람직하고 멋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소설을 예를 들면 역사,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철학, 그야말로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전문 학문이죠. 바로 나의 서사를 쓰게 만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만드는 철학은 어떤 가치가 올바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고요. 그런데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 존재하니까 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기르게 해야 됩니다. 바로 기초사회과학, 사회과학 중에서도 응용 학문 말고 행정학, 무슨 경영학 이건 나중 문제고 기초사회과학 그리고 그 사회는 또한 자연을 토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토대인 기초자연과학을 배워서 그걸 통해 자기를 성찰하게 해야 되죠. 물론 내 서사를 써가기 위한 기반인 직업 능력이 중요한데 직업 능력이 1, 2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면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대학에서는 인간으로서 삶의 방향을 성찰할 능력, 인문학, 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 함양, 사회과학, 사회의 토대인 자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고 그런 자기 성찰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등의 기초학문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서도 꼭 가르쳐져야 됩니다.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죠. 물론 해결할 문제도 많지만 저게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지적인 교육이 아니고 지적 인성교육입니다.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저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한 사람의 개인을 벗어나서 이 기술 발전 시대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 판단력, 개인으로서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성교육 이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미래 담론이 거의 학생한테는 협박 담론이죠. 야, 너 이 트렌드에 적응 못하면 너 일 못 가져. 너 루저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는 너 안 그러면 일자리를 잃어버려 하는 협박 담론이고 그래서 미래 사회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 기술에 적응해야 되는 사회, 기술자가 잘 사는 사회다. 또 직업은 구하기 어려워지고 양극화 심해진다. 타당한 점도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4차 산업혁명 포퓰리즘이라 부르는데요. 직업만이 중심이 아닌 거죠, 지금. 물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발전 방향과 속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기술이 내버려 두면 가느냐? 그게 아니죠. 발전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거를 결정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의견을 제시할 능력을 가져야 되죠. 바로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발전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도덕적 판단력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대학의 인성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 현실을 보면요, 지금 담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토론을 미래가 어떻게 될까만 토론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만 주로 토론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무엇을 선택할까로 주체적인 선택 담론으로 담론이 전환돼야 되고, 그래서 담론을 비판하고 담론 구성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오늘날 대학의 인성교육에 이런 게 들어와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십시오. 상황이 불확실해서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측이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보이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야, 이런 영역이 유망할 거야, 이런 영역이 성공적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벌써 좀 약해지고 있죠. 일종의 포스트 코로나 상업주의가 등장했었고요. 4차 산업혁명 담론도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학생들을 이런 거 하면 좋은 직업 가져,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살아, 이쪽으로만 끌고 가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기술 발전을 트렌드의 문제로 이해할 건가, 비전으로 이해할 건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트렌드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태풍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태풍이 오면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태풍에 적응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과연 기술 발전이 그런 거냐, 아니면 비전은 우리가 바라보고 결정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로 보는 건 마치 태풍을 피하고 순응하듯이 미래를 우리가 따라가고 순응해야 될 운명적 대상으로 보고 알아서 발전하는 거다. 나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 나는 거기에 순응만 성공적으로 하면 된다 하는 순응 담론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비전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야. 미래는 우리가 앞서서 의사결정해야 될 대상이야.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 달라져. 나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라는 선택 담론으로 담론이 바뀌도록 해야 되고, 바로 대학의 인성교육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거야가 아니라 미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마치 영문법으로 따지면 의지 미래가 아닌 단순 미래가 지배하게 되면 실제로 누가 결정하느냐, 시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나 권력의 이해관계가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본이나 권력의 의지 미래가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흐름이 부딪히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나는 기존의 교통과 운전 시스템 전체를 바꿔서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확 바꾸자. 이건 당연히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정보기술 기업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죠. 다른 한편에는 기존의 교통 시스템과 운전자 문화를 유지하면서 자동화 기능을 덧붙여서 점진적으로 나가자. 이거는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둘 다 기업의 이해 기반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내버려 두면 기업 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시민들이 고민하고 어떤 게 적절한지를 판단할 판단력을 갖고 의사결정에 개입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시민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바로 도덕적 판단력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대학의 목표 진술을 보면요, 여러분 대학도 한번 보십시오. 문제 해결 능력, 대학마다 목표로 들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능력을 교육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AI가 어떤 부분을 맡을까요? 아마도 문제 해결, AI가 많은 부분 맡잖아요. 지금 생성형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의사소통도 AI가 상당 정도 맡을 겁니다. 이제 외국어 번역 AI가 할 거고요. 결국 문제 해결, 의사소통, 의사결정 중에는 인간의 몫으로 남는 것은, 의사결정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에서 의사결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물론 실용적인 의사결정. 야, 내가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약을 먹는 게 좋을까,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일까, 이게 실용적인 의사결정이죠.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물론 정치적 의사결정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실용성과 도덕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도덕적인 의사결정, 즉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인성교육에 도덕적 판단력 교육이 중요하게 이제 부각돼야 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AI의 근본적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AI가 가진 근본적 한계를 고려할 때 도덕적 판단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AI의 근본적 한계를 보통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AI가 기존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가 갖고 있던 편견과 차별이 확대 재생산될 위험이 항상 있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AI 관련해서 경계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점 둘 중에 하나로 얘기되죠. 이게 이제 기존의 편견, 차별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량의 그 데이터를 개인 정보인데 그걸 누가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냐, 어떻게 보호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채용 과정이나 법적 판결 같은 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화 작업을 수행을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오니까 중립적이지 않고 성별, 나이,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기존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편향된 요소가 거기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데이터 환자가 많은 그 데이터로 훈련된 의료 AI는 여성 환자를 잘 못 다룰 수가 있고요. 우리 이미 SNS에서 인종차별이나 극단적인 언어 사용 같은 걸 챗봇 사례들을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데이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 집합을 선택해서 훈련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나 실존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AI 스스로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보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AI 근본적 한계로 하나 남아 있고요. 우리와 관련돼서 얘기될 수 있는 한계는 두 번째 한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AI는 결과는 내놓는데 결과가 왜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 이유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왜 이게 옳으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정당화가 중요한 문제고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 정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에서는 AI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감된 죄수의 가석방을 AI를 통해서 어떤 죄수를 가석방할지를 판단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적합하게 판단했다고 해도 왜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나가면 안 되지? 이런 질문이 나올 때 AI가 그 판단이 왜 적합한 판단이었는지, 왜 선정된 죄수들이 이 사람들이 가석방 돼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은 아닌지를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해야 되는데 AI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정만 내리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따라서 왜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고 우리 사회적 의사결정은 그런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득, 설명이 중요한데 AI는 그게 어려워서 근본적인 한계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목적이나 목표에 비추어서 결과를 판단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잘하죠. 근데 목적, 목표 자체를 스스로 성찰하고 그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가치 평가적인, 가치지향적인 의사결정은 AI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AI는 인간과는 달리 자기의식에 기초한 성찰 능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타자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부르는데 야, 남 입장에서 봐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식에 기초한 것. 자기의식은 사실은 자기를 타인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의식에 기초한 성찰 능력이나 타자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은 인간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예술 작품도 만들잖아요. 그걸 자기가 성찰하면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또 그 작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의식, 성찰 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따라서 우리 어떤 철학자분은 AI의 특성을 지각 없는 수행, performance without awareness, 지각이라고 했지만 자기를 돌아볼 능력이 없지만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 능력, 아까 앞에서 말한 거, 그거 물론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판단력, 이거는 인간의 몫이고, 그래서 두 요소가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선택, 의사결정, 도덕적 판단력이 중요하냐. 우리가 요즘 완전 자동화를 4차 산업혁명이 완전 자동화를 당연시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담론은 어차피 자동화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일터에 쫓겨나니까 어떻게 할지 적응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반대 담론은 이른바 어댑티브 오토메이션, 적응형 자동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화의 방향이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일종의 증강 현실 쪽으로 가야 된다. 일종의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쪽으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술 중심 자동화, 풀 오토메이션과 인간 중심 자동화, 어댑티브 오토메이션이 선택 가능한 두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지 무조건 완전 자동화로 가야 되는 게 아니죠. 기업은 완전 자동화로 가려고 하겠죠. 그게 이익이 크니까. 요게 이제 옛날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됐던 상징이 에어버스와 보잉이 그 조정실 디자인이 다르대요. 에어버스는 풀 오토메이션, 기술 중심 접근이고, 보잉은 인간 중심 접근이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건데 좀 옛날 상징인데요. 요게 이제 완전 자동화 쪽으로 가는 에어버스 쪽이고, 요거는 물론 컴퓨터가 도움을 주지만 모양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햅틱 시스템인데 요즘은 좀 더 바뀌었는데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 에어버스는 결정적인 순간, 위협 순간에도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저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이 하는 쪽에 가깝고요. 보잉은 저 위협 상황에 누가 결정하느냐? 그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이 자료를 주면 인간이 결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인간을 도와주는 자동화인 것이죠. 4차 산업혁명도 일종의 휴머니스틱 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로 가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의 목표가 뭐냐? 인간을 일터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삶의 성취를 제공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기술 개발, 일을 도와주는, 인간이 일이 노역이 되지 않고 적합한 일이 되도록 일과 인간을 중재하는 기술 개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AI가 그 방사능 진단하는 분과 협업하면 훨씬 더 진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로봇, 완전 자동화 아니라 코봇, 컬래버러티브 로봇, 인간을 도와주는 로봇이죠.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의사결정할 문제죠. 바로 어느 쪽이 올바른지 도덕적 판단력을 갖고 의사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인간 증강 문제인데요. 인간 증강은 치료는 일반적인 정상 능력이 떨어질 때 정상화시키는 게 치료라면, 증강은 일반적인 정상보다 더 높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증강인데요. 그거 오늘날 기술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ADHD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정상인이 먹으면요. 치료제지만 정상인이 먹으면 2박 3일, 3박 4일 잠을 안 자고 버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기껏해야 시험 기간에 뭐 이렇게 그 핫식스 이런 거 막 먹잖아요. 그 각성을 위해서. 하지만 미국 친구들 중에는 그런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어둠의 경로로 구해가지고 시험 기간에 2박 3일 먹고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아마 우리 젊은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퇴임하시기 전에는 대학에서도 도핑 테스트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응? 약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시험 치고 나가면서 콕 찔러서 혈액으로 금지 약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디까지 금지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냐? 우리가 결정해야죠. 우리의 도덕적 판단력을 기반으로. 그래서 뭘 증강할 거냐? 우리의 몸, 체력, 속력, 정력, 몸의 능력만 증강할 거냐? 우리 정신적인 능력들도 증강을 인정할 거냐? 정신적 능력도 인지 기능 증강을 인정할 거냐? 기분, 기질, 정서적인 능력까지 증가하는 걸 인정할 거냐? 아니면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인정할 거냐? 이거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강하는 방식도 약물 먹는 것까지만 인정할 거냐. 또는 배아를 조작하지는 않지만 배아를 선택하는 거는 인정할 거냐. 아니면 몸에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포를 주입하는 건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인간 배아나 생식 세포를 아예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거. 맞춤하기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걸 인정할 거냐. 아니면 컴퓨터를 뇌에 연결하는 걸 인정할 거냐. 결국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게 바람직한지. 따라서 인성교육에서 착한 사람들 덕성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뭐가 올바른지를 판단할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게 오늘날 기술 발전 시대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성교육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도덕적 판단력의 고민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고대부터 윤리학 쪽에서 고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로네시스라는 실천적 지혜라고 번역되는 걸 고민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중용으로 사는 거예요. 중용을 이루는 겁니다. 중용이 뭐냐? 마땅한 때 마땅한 일을 하고 마땅한 사람을 만나고 마땅한 동기로 마땅한 태도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중용의 길을 판단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사는 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고 행복한 거고 중용인데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고 용기가 모자라면 비겁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그 용기인지를 개별 경우마다 판단할 능력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학생이 용기 있게 살겠다고 이렇게 타투를 새기고 끈을 매도 순간순간 뭐가 용기 있는지 순간순간 뭐가 올바른지를 판단할 능력이 지적 능력이 없으면 용기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용기 있게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바로 덕성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덕을 갖는 거지만 덕이 실현되려면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만일에 저녁에 댁에 들어가시는데 집 앞 놀이터에 중학교 2학년쯤 보이는 학생 5명이 담배를 꼬나물고 피고 있다. 그럼 내가 교육자인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근데 5명이 전부 키가 185예요. 그때 홀몸이지만 분연히 나서서 야 이놈들 그러면 만용입니까? 용기입니까? 그냥 살짝 째려보고 쑥 지나가면 용기입니까? 비겁입니까?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가는데 한 명이에요. 185 한 명.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레는 들어가는데 한 명인데 키가 135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다르잖아요. 따라서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도덕적 판단력입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런 덕성이 있어도 순간순간 상황마다 무엇이 용기 있는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없죠. 바로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한 프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창의성입니다. 바로 행동해서 공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습관을 길러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심사숙고하는 과정 속에 판단하는 법을 습득해야 되고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은 초, 중 등 교육이라면 판단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인성교육이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 아렌트란 철학자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 창의성, 도덕적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도덕적 판단력, 새로운 상황마다 판단하니까 아렌트란 철학자가 아인만 재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치 때 사람들을 그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가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 아인만이 2차 대전 이후에 잡혀와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소급 재판 받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인데 어떤 극악무도하고 악마적인 심연이 없고 인지 능력, 업무 능력이 이상이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역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요 관련돼서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바로 그 수용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보면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가지만. 근데 문제가 없었냐? 본인도 나 시킨 대로 했다. 이걸로 정당화했는데 아렌트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왜? 무사유다. 왜? 비판적 사고, 도덕적 판단력이 없었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지 아닌지 자기를 성찰할 능력을 멈추고 있었다. 따라서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자기 성찰 능력을 멈추고 도덕적 판단력을 멈추면 그래서 삶이 파편화되면 일상적인 역할,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임을 포기하는 행위를 누구나 자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은 악마만이 저지르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뭐가? 그런 무사유, 도덕적 판단력을 멈추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기능을 갖춘다고 해도 AI가 도덕적 판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죠. 무사유입니다. 따라서 수행 과정에서 그런 무사유로 인해서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확대 해석하면 AI의 근본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까지 도덕적인 판단까지 AI에 의존할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78년부터 교양교육을 개편을 하면서도 개편되지 않고 지속되는 부분이 뭐냐? 이름은 바꿨지만 moral reasoning. 또 78년도에는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는 탐구하는 방법 습득이지만 moral reasoning은 필수 역량입니다. 또 2009년에 학문과 삶의 연계로서 그 교양교육 목표를 바꿨지만 ethical reasoning은 필수 역량입니다. 아예 2019년부터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이 아예 중심이 되어 있어요. 목표가 되고 윤리와 시민 영역이 필수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피니언 리더를 만들고 미국 사회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그룹을 길러야 하는 대학이니까 도덕적 판단력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윤리적 판단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남이 해줄 거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일단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서로 토론해서 뭐가 잘못되는지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 판단력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이 인성교육의 중심에 와야 되는 거죠. 특히 한국 대학은 그게 부족하니까 생명윤리 같은 아예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독립교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철학, 문학 같은 인문학 교과목 안에서 도덕적 판단력 교육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학문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독립 과목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소인 도덕적 판단력 교육도 중요한 요소로서 인성교육에 들어와야 되겠다. 자, 제 얘기를 정리하면 대학의 인성교육은 덕성 교육으로 그칠 수는 없고 지적인 교육이 돼야 되고 그 지적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사회 기술 발전에 대해 참여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를 판단할 도덕적 판단을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둘 다 사실은 기초학문, 인문학에 대한 접근을 통하는 과정 속에 기를 수가 있고요. 물론 기초사회과 기초자연과학도 필요하고 특히 두 번째 도덕적 판단력은 보건 관련 학과가 많은 우리 전문대학 많잖아요. 거기서는 생명윤리 같은 독립교과목을 통해서도 기르는 그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